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아마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될 만큼 정말 대단한 지혜가 담긴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든 겉모습만 보고 또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살면서 경험을 직접 하게 되기도 하니까요. 저 역시 제 진짜 모습을 잘 모르던 사람들에게 제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된 참교육을 해줬는데 정말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7살이 된 주부예요. 저에 대해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의 유일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아버지와 작은 동네 약국을 운영하시는 엄마 사이에서 누구보다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답니다.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부모님이지만 그분들이 저에게 늘 강조하고 가르치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늘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내가 존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도 존중을 해야 하고 또 모두가 존중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하셨죠. 전 그런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했고 덕분에 저에게 또한 이런 가치관은 인생에서 중요한 좌우명이 되었어요. 특히 아버지는 더 강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너보다 어른이라는 이유로 단지 인생을 좀 더 많이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를 함부로 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어른이라고 참고 당하지 말고 할 말은 꼭 하렴. 알았지? 나보다 한참 어른인데 내가 말을 하면 버릇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어른은 어른다워야 어른인 거야. 부당한 일을 겪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너도 당당하게 맞서야 해. 네가 이렇단 이유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뒤 일은 아빠랑 엄마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저희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고, 그 당시 아버지를 요즘 말로 표현을 하자면 강강약약의 표본이신 분이었어요. 아버지보다 약하고 어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친절하신 분이었지만 그와 반대되는 사람에게는 누구보다 냉정했고 이성적인 분이셨거든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 가끔은 멀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괜찮았던 이유는 바로 엄마 때문이었어요. 엄마는 그런 아버지와 달리 모두에게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셨거든요. 덕분에 두 분의 조화는 잘 어울렸고 그 속에서 저는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 영향을 받고 성장을 해온 제가 어디 간 건 아니었어요.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저는 떡잎부터 남달랐고 덕분에 학교에서는 해결사라는 별명이 붙게 될 정도였으니까요. 야, 이건 절대 해결 안 돼. 이진주 불러. 진주야, 이리 와봐. 응? 무슨 일이야? 아니, 지금 얘가 이거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안 돌려주잖아. 그럼 얘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네가 빌려준다고 했다고? 그냥 준다고 했잖아. 왜 거짓말을 해? 다들 싸우지 말고 이야기해보자. 이건 어차피 재은이 물건이니까 일단은 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대신 나도 이거 하나 있으니 내가 너 하나 줄게. 친구들 사이에 사소한 갈등이 있는 경우에도 친구들은 저를 먼저 불렀어요. 제가 싸움의 내용을 들어본 후 항상 중재를 하고 해결을 해주는 일을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 도태되면서 놀아주지 않는 친구가 보인다면 제가 먼저 나서서 챙기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했거든요. 덕분에 제가 있는 학급에서는 왕따도 없고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친구들도 없었죠. 친구들 사이에 문제가 없으면 별 다른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게 된 건 다름 아닌 담임 선생님으로 인한 문제였거든요. 모두를 동등하게 대해줘야 할 담임 선생님이 한 친구를 대놓고 무시하고 멸시를 하는 걸 직접 목격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김윤주, 너는 급식비를 도대체 언제 낼 거니? 그렇게 밀려놓고 학교 급식 시간만 되면 신난다고 뛰어나가고 싶니? 다른 친구들은 다 급식비 내고 먹는데 말이야. 언제까지 낼 건지 집에 가서 부모님께 확답 받아와. 알았니?
종례 시간에 모든 친구들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가감 없이 하시기도 했고, 또 아침 조례 시간에도 틈만 나면 그 친구를 지적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시며 친구에게 무안과 창피를 주셨어요. 아휴, 김윤주, 너는 어제도 그 옷 아니었니? 옷이 그게 뭐야? 그 옷 하나밖에 없어? 맨날 뛰어놀고 땀도 나고 그러는데 그러다 반에 이라도 옮으면 어떻게 하려고? 희생 개념이 없는 건지 원. 다들 청결하게 하고 오는 거 잊지 말도록. 지금은 공무원이 촌지를 받게 되면 큰일이 나는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다른 친구들에 비해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당시 담임 선생님께 어떤 것도 사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았고, 그 이후로 담임 선생님은 유독 그 아이에게만 함부로 대하면서 무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습들을 어린아이였던 제가 보기에도 부당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선생님께 의견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아이들 모두 다 있는 곳에서 윤주에게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윤주가 너무 창피하고 힘들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했어? 조그만 게 뭘 한다고 선생님이 하는 말이 토를 달고 마이 댓글을 하니? 너도 김윤주랑 똑같이 당하고 싶어? 어이가 없어서. 너도 오늘부터 윤주랑 같이 남아서 화장실 청소하도록 해. 알았어? 담임 선생님은 당연히 제 말에 화를 불같이 내셨고, 그 이후부터 저 역시 담임 선생님에게 찍혔다는 표현에 맞게 툭하면 벌을 서고 청소도 하는 등 괴롭힘 아닌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어요. 담임 선생님의 행동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고민 끝에 결국 부모님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모두 들으신 아버지는 매우 화가 나셨고, 모든 상황을 다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난 후 단번에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처럼 저희 아버지가 멋있어 보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무조건 제 말만 듣고 찾아가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정말 이런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신 후 정식으로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하셨거든요. 덕분에 담임 선생님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죠. 결국 이로 인해 학교는 발칵 뒤집혀 버렸고 교장 선생님까지 나서서 해결을 하게 된 상황이 됐어요. 제 덕분에 담임 선생님의 비리는 한두 가지가 아님이 밝혀졌고, 친구 역시 더는 이유 없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었어요. 일이 모두 해결되자 아버지는 저에게 이야기하셨죠. 진주야, 잘했어. 아빠는 좀 놀랐는걸? 응? 뭐에 놀랐어? 아무리 어린 나이라고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 있는데 그걸 제대로 보고 해결하는 건 쉽지 않거든. 그런데 우리 진주는 그 어려운 걸 해낸 장한 사람이잖아. 아빠는 너무 감동이고 놀랐어. 이번에 네가 한 일 정말 멋졌어. 아버지의 칭찬을 들으니 저는 제가 한 일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 일인지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부당한 상황에는 목소리를 낼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걸 제대로 배우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성장을 해 나갔죠. 이런 제 모습은 성장을 해 나가면서도 변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내내 한 번도 반장 또는 부반장을 놓치는 일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 덕분에 사교적인 성격이 되는 것도 한 몫을 했죠. 그렇게 성인이 된 저는 디자인 전공을 하면서 다양한 업종 사람들과 만나며 일을 하는 프리랜서로 활동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건설 쪽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소장으로 일을 하던 남편을 처음 만났죠. 현장 일을 하는 사람답지 않게 꼼꼼한 사람이었고, 인부들을 모두 다 챙기는 모습을 보니 인상에 남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그 모습에 반하게 된 것 같고요. 물론 남편 역시 저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당신의 인간적인 모습에 반했잖아. 그동안 현장 일하는 소장님들 많이 봤는데 섬세하고 모두 챙기는 분은 없었거든. 근데
당신은 그랬어. 그래. 근데 난 오히려 일을 할 때면 누구보다 프로면서 그 외에는 누구보다 따뜻한 네가 너무 멋있어서 반했는데? 그래? 그럼 우린 서로 통한 거네. 남편과 저는 서로에 대한 호감으로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했고 결국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니 눈을 감았다 뜨니 시댁 식구들까지 처음 만나는 자리에 제가 있더라고요. 처음 만나게 된 시댁 식구들은 당연히 낯설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면서 앞으로 부딪히게 될 일이 많아 보이는 사람은 단연 신우이였어요. 신우이는 저랑 동갑으로 혼전 임신을 해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중견제약 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일을 하는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다만 흠이라고 한다면 3년 전 이혼을 하고 현재는 4살 그리고 6살이 된 두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고 했고요. 사실 뭐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닌 시대라고 할 수 있으니 저 역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겼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시작부터 저를 견제하는 듯 영 좋은 태도로 저를 보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저와 동갑이기도 했기 때문에 제대로 기선 제압을 해 저와 맞먹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요. 올케는 무슨 일 하세요? 저 딱히 소속된 곳은 없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어요. 프리랜서? 결국 실질적으로는 백수라는 거네요. 왜 백수들 방송 나오고 그러면 본인 프리랜서라고 소개하잖아. 저는 신우이가 저를 깎아내리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니 기분이 좋지 않았고 조금은 불쾌한 표정으로 반박하듯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요, 저는 그런 백수는 아니고요. 출퇴근을 하지 않는 자유로운 직종일 뿐이지 백수는 아니에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분위기를 읽었는지 시어머니가 저희 대화에 불쑥 끼어들면서 상황을 정리하시더라고요. 아유, 얘는 제약회사 팀장이야. 이혼하고 애 혼자 키우는데 사실 능력이 있으니까 애 키우는 게 어렵지 않고 그렇더라고. 역시 여자도 능력이 있고 봐야 해. 그치? 은근하게 신우이를 감싸며 대화를 정리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꽤 감싸고 싶어하는 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받아치자고 하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었지만 첫 인사를 하는 날 굳이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거기서 대화를 멈췄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고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와 신우이를 은근하게 비교하시면서 신우이를 추켜 세우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그런 뉘앙스는 결혼 생활 내내 지속되었죠. 시어머니의 신우이 사랑을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솔직히 남편과의 사이에서는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 자체에는 큰 불만이 없었어요. 결혼을 한 후에도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일을 간간히 하면서 재택근무를 하며 지냈고요. 보통은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긴 했지만 외부 일정이 있는 날도 있었기에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했어요. 물론 그런 제 업무를 잘 이해하지 못한 시댁에서는 여전히 저는 백수 취급을 받긴 했어요. 간간히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하면 늘 싫은 소리를 하셨거든요. 어머니, 아침은 드셨어요? 맛있는 과일이 들어와서 어머니께도 보내드리려고요. 괜찮으세요? 응, 그래, 먹었다. 과일? 어디서 난 거니? 하는 일이 없이 집에서 놀면서 우리 아들 돈으로 과일 사면서 나한테 생색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 너도 일을 좀 하거나 애를 가지거나 해야 하지 않겠니? 좋은 마음으로 전화를 해도 들려오는 건 이런 소리였기 때문에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건 절대 아니었죠. 하지만 백수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실제로 제가 버는 수익은 월 평균 4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그닥 나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끈하는 마음으로 시댁에 제가 버는 돈의 액수를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하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그렇게 지냈고요. 남편 역시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언제든 원하는 대로 일을 하라고 했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 역시 남편과 결혼 후 곧바로 출산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려고도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아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결혼을 한 지 2년 차가 된 시점에서도 아이는 끝내 생기지 않았고 저 역시 조금은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디에 이야기는 하지 못해도 정말 고민이 많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 부부만큼 제 임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또 있었더라고요. 그건 다름 아닌 시댁이었죠. 틈만 나면 저에게 임신 주제를 꺼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저를 압박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너 병원은 가본 게 맞니? 나이도 있어서 임신이 쉽지 않을 텐데 아직도 소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니? 우리 아들 대를 끊어먹을 생각이야? 노력을 해야지. 아, 네, 어머니.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많고 노력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 들리면 좋겠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켜봐 주세요. 걱정하지 않게 노력 잘해볼게요. 아니 뭐 그게 뭐 지금 노력으로 될 것 같은 일이냐고. 이 정도로 안 되면 몸에 문제가 있는 거지. 어휴 참. 시어머니의 임신 참견에 당황하지 않고 적당히 둘러대긴 했지만 사실 누구보다 임신을 원했던 건 저와 남편이었기 때문에 진작 병원을 다녀왔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희 부부는 난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도 완벽하게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진 않았으니 저희에겐 희망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 소중한 선물을 하나 얻고 싶은 마음에 치료를 받으며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이 사실을 시댁에 알리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제안을 했었지만 남편은 이야기를 하는 걸 꺼려 하더라고요. 우리 이 문제 그래도 가족들이 다 알고 도와주면 더 낫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야 나도 스트레스 좀 덜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당신 생각은 어때? 나는 알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오히려 내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당신도 알다시피 난임이 나 때문인 건데 그거 알리면 내가 너무 의기소침해질 것 같아. 괜찮다면 배려해 줄 수 있겠어? 저희 부부의 난임의 결정적인 원인은 제가 아닌 남편에게 있었거든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았던 저는 끝까지 남편의 비밀을 지켜주고자 비밀로 하면서 함구하며 지냈고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댁 식구들, 특히 시누이는 사사건건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저를 은근하게 깎아내리기 바빴어요. 우연하게 가족 식사가 있던 그날 역시 시누이는 저를 찌르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그냥 지나치지 못했거든요. 아 참, 올케는 집에서 되게 심심하고 할 일이 없겠다. 애도 없고 일도 없고. 뭐하고 지내? 난 가끔 올케 같은 삶이 부러워. 재미는 없어도 편안할 거 아니야. 저요? 저도 나름 바빠요, 아가씨.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일하고 또 집안일이 해도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는데 속상해요. 아가씨는 다 성과가 있으니 좋죠? 부럽네요. 시누이가 작정을 하고 저를 찌르려 하는 말을 들으면 저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욱하고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긴 해요. 하지만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내며 두 아이를 키우는 시누이를 생각하면 안쓰럽다는 생각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늘 웃으면서 잘 넘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누이의 행동과 말은 은근한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가족들이 얼굴을 봐야 하는 시간만 되면 제 얼굴에 임신이 써 있는 건지 아니면 저를 괴롭힐 수단이 임신인 건지 딱 그 주제로만 저를 긁어대기 시작했어요. 저도 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제대로 느꼈고 견디지 못해 한마디 했죠. 올케, 올해도 좋은 소식은 없나 봐. 올해는 소식이 있어야 할 텐데 이제 올해 넘기면 나이도 나이인지라 기회도 없는 거 아니야? 아가씨, 이제 아이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좋은 자리에 좋은 얼굴로 만났는데 버겁고 무거운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 저도 기분 좋게 들리진 않아서요. 부탁드릴게요. 뭐라고? 올케, 나는 올케 생각해서 해준 말이야. 뭘 그렇게 쌍심지를 켜고 말을 해. 알았어. 앞으로는 말 안 할게. 정말 어이가 없어서. 시누이는 제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당황하기도 했는지 몇 마디 하더니
그 후로는 저에게 말도 걸지 않고 만나면 째려보기 바쁘더라고요. 물론 저는 오히려 그런 신우이의 태도가 편했고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연락도 하지 않고 저를 째려보기 바빴던 신우이에게 급하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다급한 목소리였고 아이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 아이들을 한 번만 맡아줄 수 없냐고 하는 부탁이었죠. 올케, 내가 갑작스럽게 전화한 건 아는데 나 갑자기 회의가 잡혔어. 애들 데리러 가야 하는 시간인데 갈 수도 없고 엄마도 지금 연락이 안 되네. 부탁할 곳이 없어서 올케한테 전화했어. 부탁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요? 아이들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있나요? 지금 내가 안 가면 애들 내가 끝날 때까지 거기 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어린이집 문 닫을 때야 끝날 것 같아. 애들 밥도 먹어야 하고 그랬어. 어머, 그럼 제가 도와드려야죠. 제가 갈게요. 걱정 마시고 회의하고 오세요, 아가씨. 아이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시누이와 사이가 서먹하긴 해도 조카들이 예뻤기도 했거든요. 아이들이 밥도 못 먹게 되고 엄마를 기다린다고 하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아이들을 봐주기로 했고 그 시간은 나름 행복했어요. 조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밥도 해주고 같이 그림도 그리고 놀이터에 가서 놀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니 어느새 시누이가 왔더라고요. 조카들 역시 저와 노는 게 즐거운지 집으로 가는 걸 많이 아쉬워했고요. 저는 조카들을 보면서 혼자 아이들이 이렇게 귀엽고 예쁘구나. 내 아이였다면 더 예쁘겠지 하는 생각을 하며 아쉬움을 담았죠. 아가씨 왔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얼른 정리하고 엄마랑 집에 가야지. 벌써 집에 가요? 나 외숙모랑 살고 싶어. 여기가 더 재밌어. 나도 외숙모가 맛있는 거 해주고 놀아주고 엄청 재밌었어, 엄마. 그래? 어머, 올케. 애들이 올케 정말 좋아하네. 올케 덕분에 나 너무 편하고 안심했잖아. 고마워. 에이, 뭘요. 피곤하실 텐데 얼른 들어가세요. 얘들아, 우리 다음에 또 보자. 아이들과 잘 지내는 저를 보며 시누이는 고맙다는 말을 했고 저 역시 급할 때 시누이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시누이는 틈만 나면 저에게 조카들을 맡기기 시작하더니 그 횟수가 날로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주 1회 정도 맡기던 것이 점점 횟수가 늘어나면서 주 3회가 되고 그러다가 거의 매일 맡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더라고요. 처음엔 미안함과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던 시누이지만 이제는 그런 내색도 없었고 심지어는 제가 일을 하면서 마감을 해야 하는 날에도 막무가내로 맡기기 시작했어요. 아가씨, 오늘은 정말 어려워요. 저도 마감이 있어서 납기를 지키려면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죄송해요. 에? 올케. 마감이요? 어차피 프리랜서 아니에요. 마감 미루고 다른 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프리랜서 아닌가? 저는 회사 다니는 상황이라 미룰 수도 없단 말이에요. 부탁 좀 할게요. 시누이는 어렵다며 거절을 하는 제 말도 무시를 하더니 답도 듣지 않은 채 아이들을 막무가내로 맡기고 가기 일쑤였어요. 또 조카들은 죄가 없으니 봐주다 보면 결국 제 마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놓치는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조카들이 정말 너무 예쁜 건 사실이지만 제 일까지 방해를 받으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니 불편하기도 하고 조금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 덕분에 클라이언트에게 항의를 받기도 하고 곤욕을 치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카들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도 내지 못한 채 아이들을 봐줬죠. 물론 시누이에게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 불편한 티를 내며 이야기했고요. 아가씨, 저도 일을 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봐드릴 순 없어요. 앞으로 제 상황도 좀 존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올케, 나 진짜 서운해요. 올케는 프리랜서잖아. 이 정도 일로 뭘 그렇게 서운하게 말을 해.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속상해요. 그런데 저도 생활이 있고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저에게 무조건 맡기지 말아주세요.
시누이는 말만 하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도가 튼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 역시 보통은 아니었기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말을 들은 시누이는 기분이 상했는지 뾰로통한 표정을 하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휙 돌아 집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 후로 몇 달 정도는 조카들을 저에게 맡기는 일이 없었고 저 역시 조카들이 갑자기 없으니 허전한 감이 있긴 했어도 나름 편하게 지내면서 밀린 일도 하며 그렇게 생활을 했죠. 그러던 중 가족 모임이 있던 어느 날 시댁 식구들 모두를 만나는 자리가 있었고 그곳에서 오랜만에 시누이를 만났어요. 시누이는 저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시어머니에게 푸념하듯 그동안 있던 일들을 이르더라고요. 엄마, 올케가 애들 봐주는 거 힘들다고 이제는 못 봐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애들 보면서 회사 다니느라 정말 힘들어 죽겠어. 뭐? 아우 예. 너 정말 그렇게 말했니? 너는 애도 없으면서 조카들 봐주는 게 뭐 힘들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가족끼리 정말 서운하게도 하는구나. 시자 붙었다고 남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맞아, 올케는 애 키워본 적도 없고 애도 없잖아. 내 덕분에 조카들 보면서 대리 육아 경험도 하고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야. 애도 없고 일도 자유롭게 한다고. 네 말로는 하지만 나는 정말 네가 뭐 하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일하는 애 돕지는 못할 망정 거절을 하니. 아유 너무 서운하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몰아세우듯 이야기를 하니 정신이 없기도 하고 순간 화가 나기도 하면서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해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를 해봐야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꾹 참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난임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마디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아가씨,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도 일해요. 프리랜서도 바쁠 땐 바쁘고요. 저 한 달에 400에서 500원 벌어요. 애들 봐주면 좋죠. 그렇지만 저도 제 생활에 지장을 받아가면서 봐주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앞으로 말씀 좀 조심해 주세요. 단호하고 화가 난 말투로 이야기를 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 모두 다 표정이 이상해지면서 말을 멈추더라고요. 뭐 제 앞에서 더 이야기를 하진 못했지만 아마 뒤에서 두 사람이 제 이야기를 하면서 실컷 욕을 했겠지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았기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정색을 하고 싶은 말을 했네요. 물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저 사이에 어색하고 이상한 기류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를 아주 우스운 혹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 저는 그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각성을 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참교육을 시전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었는데 평소 조카들을 봐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후에는 시누이는 저에게 따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거든요. 그 후에 직접 얼굴을 볼 일이 있어도 대면대면하며 지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시누이에게 어느 날 갑자기 또 다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오후 3시쯤이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또다시 세상에서 제일 급하다는 말투와 표정으로 다급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올케, 내가 갑자기 전화해서 놀랐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애들 좀 봐주면 안 될까? 원래 안 봐준다고 했던 거 나도 아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해서 그래. 나 야근해야 하는데 애들 어떡해? 응? 한 번만 부탁 좀 하자. 아 오늘이요? 저 오늘 약속이 있긴 했어서 좀 곤란하긴 한데. 저 역시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로 친구와 만나 수다를 떨기로 했던 날이라 당황스럽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이야기를 듣고도 정말 급한 건지 시누이는 계속해서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 올케도 바쁜 거 나도 알지. 근데 이번엔 진짜 제발 한 번만 내 사정을 봐주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할게. 그렇게 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엄마도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없다고 하고 지금 올케 아니면 아이들 덩그러니 어린이집에 있다가 집도 못 가고 또 밥도 굶게 될 것 같은데 딱 2시간만 내가 금방 갈게.
응? 애들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네, 제가 데리러 가서 챙길게요. 일 보고 오세요. 신우이의 말만 들으면 봐주고 싶지 않기도 했지만 조카들이 뭔 죄입니까? 조카들이 안쓰러운 일을 당한다고 하니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이들을 봐주게 되었어요. 나름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이제 막 끝이 났기 때문에 컨디션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조카들이 방치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순 없겠더라고요. 게다가 딱 2시간만 봐주면 된다고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조카들을 봐주기로 약속을 했던 2시간이 한참 지나도 신우이는 연락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더라고요. 늦어도 초저녁에는 오겠지 하며 굳이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배고파하는 조카들에게 간식을 챙겨주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늦어지자 조카들은 배가 고프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애매하다는 생각에 신우이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는 결국 조카들을 저녁까지 모두 챙겨 먹인 후 10시가 되어 졸려하는 아이들을 재우며 신우이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11시가 넘어가는 시점이 되자 신우이에게 메시지 하나가 오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건 당연했고 이대로 넘어갈 순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신우이가 보낸 메시지에는 울케 미안. 나 사실 회사 워크숍 왔어. 내일 저녁까지인데 애들 좀 맡아줘. 이미 자고 있겠지? 이렇게 안 하면 안 봐줄 것 같아서 그랬어. 대신 이번엔 내가 애들 봐주는 값 제대로 줄게. 라고 쓰여 있었어요. 처음 그 메시지를 봤을 때에는 어이가 없고 황당한 마음에 잠시 멈춰 생각을 했고 정신이 번쩍 든 저는 곧바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 몇 차례는 받지 않더니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마음으로 전화를 계속 걸자 신우이는 짜증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결국 전화를 받더라고요. 아가씨, 이런 식으로 애들 맡기고 가시는 게 맞아요? 워크숍을 가셨다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가셨어야죠. 저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그래. 워크숍 왔다는 사람한테 전화를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리고 저녁 때까지 내가 안 오면 대충 알아먹고 애들 봐주면 되지. 올케가 너무 눈치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 순수한 거야 뭐야? 뭐라고요? 아가씨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말이면 다가 아니잖아요. 해도 못 낳는 주제. 조카들이라도 봐주는 게 올케 역할 아니야? 능력도 없으면서 이것도 못해줘서 회사 일하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말 함부로 해야겠어? 뭐라고요? 아가씨 정말 보자 하니까 너무하시네요. 내가 뭐가 너무해요. 올케가 이 집서 뭘 해준 게 있다고? 시집 와서 애도 안 낳고 돈도 제대로 안 벌면서. 그럼 이런 일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애나 돌보고 그러는 거지. 나 봐봐요. 애들 약 먹어야 하니까 가방에 있는 약 먹여서 잘 챙기고 있어요. 신우이는 작정을 한 듯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차에 답변을 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무례한 신우이의 말과 태도에 화가 나는 마음에 다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막상 자고 있는 조카들이 깰 것만 같았고 제가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면 불안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화를 내면서 싸울 일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신우이와의 일은 일이고 일단 마음을 가라앉힌 후 아이들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이 생각이 나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작은 프린트물 하나를 발견했죠. 그 프린트물은 신우이가 다니는 제약회사 워크숍 안내문이더라고요. 내용을 보니 워크숍은 특별히 가족의 달을 맞이하여 배우자 및 자녀 동반을 할 수 있었더라고요. 그 프린트물을 보자마자 머리에 제대로 된 복수의 방법이 생각났어요. 이것 봐라. 가족 동반 워크숍인데 애들을 나한테 맡기고 혼자 가? 애들이 이렇게 놀고 싶어 하는데? 분명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저런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우연하게 신우이 SNS를 흐르듯 본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얼른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에 휴대전화를 열어 SNS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신우이 SNS 아이디가 저에게 있을 리 없었죠.
알려줄 리가 없으니까요. 저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것들도 많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제가 이런저런 기록을 보고 있을 때 조카가 잠을 자다가 깼고 저에게 뭐 하냐며 다가왔어요. 애숙모 뭐해? 나 물 마시고 싶어. 아, 목이 말라서 일어났구나. 외숙모가 물 줄게. 잠깐만. 근데 애숙모 이게 뭐야? 애숙모도 이거 해? 우리 엄마도 이거 엄청 많이 해. 아, 그래? 엄마도 이거 많이 해? 외숙모는 엄마 거 몰라서 보지 못했는데 궁금하다. 이거 저번에 엄마 핸드폰 고치러 갔을 때 내 걸로 넣었어요. 여기에 내 핸드폰에도 이거 깔려 있어. 아, 그래? 어디 한번 외숙모가 봐볼까? 정말 우연하게 물을 마시러 나온다고 깬 조카와의 짧은 대화로 인해서 신우이의 SNS 아이디를 아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평소에 SNS를 자주 하는지 휴대전화가 안 되면 아이들 휴대전화로 SNS를 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 조카가 제가 하는 것만 보고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았을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조카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저에게 휴대전화를 건넸고 저는 조카 휴대폰을 받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신우이가 로그인을 했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하늘이 절 돕는 듯이 절묘하게 확인을 하게 되면서 신우이의 SNS 아이디를 알게 된 것이지요. 아이디를 확인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제 휴대전화로 계정 검색을 해 바로 들어가서 염탐 아닌 염탐을 하게 되었지요. SNS를 보니 아니나 다를까 워크숍 사진들이 이미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댓글도 달리고 있었는데 그 댓글에는 신우이를 찬양하고 칭찬하는 댓글이 수두룩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싱글 라이프를 즐기시는 팀장님 멋져요. 저도 팀장님처럼 비혼 라이프 즐길래요? 라는 글이었어요. 댓글의 이상함을 감지하고 신우이 SNS의 피드를 모두 다 확인을 해도 조카들에 대한 이야기나 사진은 없고 마치 신우이가 아가씨인 것처럼 혼자 지내는 삶을 그려놓은 게시물들이 전부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 파고 또 파면서 뭔가 나올까 찾아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 눈에 딱 걸린 게시물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이 게시물을 확인하고 제대로 건수를 잡았다고 생각하면서 확실한 복수와 참교육을 시전해줬어요. 알고 보니 신우이는 이혼을 한 상황이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본인이 결혼을 하고 돌아온 돌싱이라는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는 둘이나 있는 예쁜 조카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고 회사를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이제야 신우이가 아이들을 데리러 갈 시간에 맞춰 퇴근을 하지 못하면 연락을 해 쩔쩔매며 부탁을 했던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더라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들 이야기를 하며 양해를 구할 법도 한데 그런 일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기도 하고요. 그러니 저에게 매번 조카들을 부탁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순간 재미있는 생각이 났어요. 당장 이 사실들로 신우이를 괴롭히기보다는 좀 더 큰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신우이가 워크숍을 즐겁게 보내고 오도록 그대로 두었어요. 조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요. 그날 저녁 통화를 끝으로 제가 더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으니 누구보다 즐겁게 워크숍을 즐겼겠죠. 그리고 다음 날 저녁이 되어서 신우이는 아이들을 데리러 왔어요. 그날 대화가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을 데리러 오면서도 저에게 고마워하는 내색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저는 평소 같았다면 불편한 내색을 잔뜩 하며 신우이에게 화를 냈겠지만 다른 꿍꿍이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신우이를 반겼고 그렇게 아이들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주말이 지나고 난 후 신우이는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는 건 당연했고 저는 신우이가 부탁도 하지 않았지만 먼저 신우이에게 연락을 해 퇴근 후 아이들을 봐주겠다는 제안을 했어요. 헐키가 웬일이에요? 갑자기 이 아침에 전화를 다 하고? 뭐 그날 일 따지려고 전화했어요? 아니요, 아침부터 그런 이야기해서 뭐하게요.
오늘도 일이 바쁘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애들하고 맨날 붙어 있었더니 애들이 너무 보고 싶지 뭐예요. 그래서 오늘 퇴근 후에도 제가 애들 봐드릴까 하고요. 괜찮으세요? 애들을요? 나야 뭐 올케 봐주면 좋지요. 이제야 말이 통하네. 언니 고마워요. 그럼 언니만 믿고 저 편하게 일할게요. 신우이는 제가 아이를 봐준다는 말을 듣자마자 경계 가득한 목소리에서 갑자기 의심은 전혀 하지도 않은 채 그저 반가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제 복수는 시작되었죠. 조카들이 하원을 하는 시간은 길게 잡으면 저녁 6시나 되어야 하지만 오늘은 정상 하원 시간인 3시에 맞춰서 아이들을 데리러 갔어요. 아이들은 웬일로 일찍 온 저를 보며 매우 반가워했고 저는 아이들과 인사를 나눈 후 곧바로 아이들을 챙겨 신우이가 일을 하고 있는 제약회사로 직행했어요. 아이들은 신이 난 상태에서 계속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외숙모, 오늘 우리 일찍 나와서 어디 가요? 우리? 오늘 엄마 일을 하는 곳에 가는 거야. 그동안 엄마가 일을 하는 곳 못 가봤지? 우와, 엄마 일하는 데 가요? 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신난다. 그치. 외숙모도 신난다. 얼른 가서 엄마 일하는 데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자. 아이들은 엄마 회사를 간다고 하니 잔뜩 신이 난 표정으로 따라 나서더라고요. 그동안 엄마 회사를 가본 적도 없으니 설레이는 건 당연했죠. 그렇게 신우이가 일을 하는 회사 앞 로비에 도착을 했고 저는 안내 데스크로 가서 신우이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자녀분들이 왔으니 잠시 나와달라고 전달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로비에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신우이가 있는 부서에 연락을 했고 제가 전달을 부탁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했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그 연락을 받고 난 후에 놀랐는지 정말 빠른 속도로 뛰어나오더라고요. 보통 10분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았는데 전화를 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온 것 보니 급한 상황이었구나 싶었어요. 오자마자 뭔가에 쫓기고 있는지 급하게 저희를 가로막으면서 일단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자는 액션을 취하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미쳤어? 애들 봐준다고 하더니 여길 이 시간에 왜 왔어? 애들은 또 왜 어린이 집에 없고 다 데리고 온 거야? 일단 나가. 이 앞에 카페 있어. 거기 가서 얘기해. 아니, 아가씨, 애들이 못 올 때 온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가자고 하세요? 엄마가 일을 하는 직장인데 글쎄 한 번도 못 와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보자고 해서 왔어요. 잘했죠? 뭐 둘째 숙제가 엄마 직장 탐방하기래요. 그래서 겸사겸사 왔죠. 구경 좀 시켜주세요. 얘들아, 엄마 회사 너무 크고 멋지지?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신우이를 부르며 아이들과 함께 온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제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자꾸 주변을 둘러보면서 제 입을 틀어 막으며 조용히 하라는 액션을 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밖으로 나가서 일단 얘기를 하자면서 내몰기 바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신우이의 태도를 보고 아무렇지 않게 또 다시 질문을 했어요. 어머, 아가씨, 왜 이렇게 자꾸 나가자고만 하세요? 왜요? 애들 견학 시스템 같은 건 어느 회사나 분명 있을 텐데. 로비에 제가 물어보면 돼요? 주민등록증 맡기면 되나? 이게 진짜 남의 회사에 와서 왜 이래? 이거 지금 업무 방해하는 거야.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는데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구는 거야? 신우이는 저를 계속 저지하려 했고 저는 그런 신우이에게 보란 듯이 버티면서 로비의 견학에 대해 물어보겠다고 움직였어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 로비에서 실갱이를 하는 사람은 저희뿐이었으니 뭔가 소란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던 중 신우이와 같은 부서 사람들이 커피를 하려고 나오던 중 이 소란을 그대로 목격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신우이가 있다는 걸 보더니 바로 달려와 말을 걸었고요. 팀장님, 거기서 뭐 하세요? 무슨 소란이 있는 거예요? 도와드릴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 내가 처리하면 돼. 에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애기들이 있네. 누구예요? 조카들인가?
조카? 맞아. 우리 새언니인데 애들 데리고 회사 견학 좀 시켜달라고 오셨네. 내가 예약하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서로 오해가 좀 있었나 봐. 내가 바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돌려보내던 참이야. 신경 쓰지 말고 커피 마시러들 가. 시누이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급하게 시누이의 자녀들을 순식간에 제 아이들로 둔갑시킨 후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더라고요. 일단 골탕을 먹이고 싶은 마음에 오긴 왔는데 상황을 해결하려는 시누이의 모습을 보니 막상 어떻게 해야 제대로 복수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머리를 굴리며 고민을 하던 차에 둘째 조카가 마치 제 구세주처럼 알아서 도움을 주더라고요. 조카는 당연히 이런 상황을 아무것도 모를 테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공간에서 아주 순수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니야, 우리 외숙모는 우리 엄마가 아니야. 엄마, 왜 엄마가 엄마라고 안 하고 외숙모를 엄마라고 해? 엄마가 엄마잖아. 둘째 조카의 맑고 순수한 말은 로비가 울리도록 울려 퍼졌고 그 말을 듣자마자 회사 동료들 분위기는 뭔가 이상하게 바뀌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완벽하게 표정이 굳어버리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저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시누이의 SNS에서 자주 목격되었던 그 남자였거든요. 아마도 시누이랑 썸을 타면서 연애를 하던 남자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둘째 조카의 말에 시누이는 적잖이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아이의 입을 순간적으로 막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말이 다시 주워 담아질 리는 없었죠. 그리고 쐐기를 받고자 저는 이어 이야기를 했어요. 아가씨, 애들이 엄마 일하는 곳 보고 싶다고 해서 온 거예요. 회사 동료들도 소개 좀 해주고 그래 주세요. 애들 너무 서운하겠어요. 그치 얘들아? 제 말 한마디에 동료들 역시 웅성웅성하며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는데 그 사이에 표정이 어두워지다 못해 차가워진 그 남자는 홀로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자 시누이는 당황한 듯 저와 조카들을 둔 채 그 남자를 부르면서 급하게 따라가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회사로 온 덕분에 시누이는 회사에서 미혼이 아닌 돌싱이라는 사실을 모두 다 들키게 되었고 사실은 애도 있다는 사실이 모두 다 밝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큰 복수는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실 수 있기도 하지만 애도 있는 돌싱이면서 회사에서는 아가씨 행세를 하면서 저를 부려먹었던 시누이에게 한 복수치고는 꽤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저와 조카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시누이는 썸남과도 제대로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자 시누이는 저에게 제대로 앙심을 품게 되었고 이 일을 크게 부풀려 시댁에 알리면서 문제를 삼았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나셨죠. 네가 정말 미쳤구나. 애도 낳지 못하고 하는 것도 없이 살아도 아무 말도 안 했더니 우리 집 망신을 시키면서 그런 짓을 벌여. 이건 그냥 못 넘어가. 너 내가 가만 안 둬. 이혼이라도 시킬 거야 내가. 시모는 화가 나 이성을 잃고 저에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했고 남편 역시 이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심했다고 하면서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했던 말과 행동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날 하루의 일로 저를 몰아붙이면서 나쁜 사람 만들기 시작하니 정신도 없고 황당하고 그렇더라고요. 이 정도 되니 저도 참을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했고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다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다들 너무하시네요. 백수요? 그동안 제가 벌어온 돈이 더 많아요. 남편보다 제가 더 많이 벌면서 도왔다고요. 그리고 아이요? 아이도 저는 낳고 싶었어요. 어머님 아들이 문제가 있어서 난임이 아니었으면 저도 낳고 이미 행복했을 거라고요. 뭐? 이게 어디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야? 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아니요. 아직 다 못했어요. 이 집에서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더는 이런 집에서 가족으로 지내고 싶지 않아요. 이혼은 제가 할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저를 몰아세우는 상황에서 저도 그동안 참았던 말을 모두 뱉었고 그 후로 실제로 시누이와 시댁 시집살이 그리고 중간에서 제대로 된 중재도 하지 못했고
난임의 원인까지 있던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해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말로만 하지 않고 액션까지 취하니 남편은 당황스러운 내색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시댁 역시 난임 사유를 듣고 난 후에는 뭐라고 하지 못하고 난색을 표하고 있었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든 말든 더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하는 것에 넘어서 시댁 식구들에게 당한 것까지 모두 다 받아내 정리를 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설마 하던 시댁 식구와 남편도 실제로 소장을 받게 되니 이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당황하며 발칵 뒤집혔더라고요. 제 버릇을 고치고 싶었던 시댁 식구들의 강한 태도는 결국 제 폭탄 선언과 이혼을 위한 소장을 받게 되면서 시댁 식구들 모두 다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이혼 소송 이외에도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포함한 시댁 식구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위자료 청구를 했거든요. 그런 소장을 처음 받아본 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들 모두 큰 충격에 빠져 난리가 났겠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떠올리게 되면서 제대로 각성을 하고 진행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이런 결말을 원했던 건 아닌지 소장을 받자마자 남편은 곧바로 저에게 달려왔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다투려고 하는구나 싶은 마음에 경계를 잔뜩 하며 만났는데 전혀 예상을 빗나간 행동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고 자신이 모두 다 잘못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사과를 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뭐야, 나한테 따지러 온 거 아니었어? 갑자기 왜 무릎을 꿇고 그래? 내가 따질 게 뭐가 있어. 당신한테 화는 내놨는데 소장 받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신경했는지 알겠더라고. 정말 미안해. 사실 내가 아이도 갖지 못한다고 하니 자격지심이 생겨서 오히려 더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했던 것 같아. 잘못했어. 용서해주라.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살짝 흔들린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바꿀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다짐만큼 남편 역시 쉽게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용서만 해주면 우리 가족들이 당신한테 한 짓을 다 진심으로 사과하게 할 거고 앞으로 무시하지 않게 내가 잘할게. 진짜 똑바로 살게. 내 가족이 누군지 누가 소중한지 내가 꼭 지킬게. 남편은 간절하게 저에게 용서를 구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절대 마음을 돌리지 않겠다 다짐을 했지만 막상 한 달 정도 매일 같이 찾아와 제 마음을 돌리려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또 한편으로 남편도 중간에서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불쌍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한 달 만에 제가 마음을 돌려먹기로 결정했어요. 제 용서와 함께 남편은 기쁜 마음으로 저에게 했던 약속대로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직접 제 앞으로 데리고 왔고 제 앞에서 제대로 사과를 하도록 했어요. 그동안 애가 있다고 유세를 떨면서 괴롭힌 것도 미안하고 돈도 못 버는데 애도 못 번다는 말 함부로 한 것 미안해 옳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애 봐달라고 한 거 정말 미안했어. 이제라도 사과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이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질투가 났어. 이혼을 한 게 창피해서 회사에 말도 안 하고 아가씨인 척 지냈는데 그게 다 밝혀지니 그것도 화가 났고 내가 못났지. 미안해. 사실 시누이의 사과 한마디로 모두 다 풀어질 마음이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진심을 다해 사과를 해줬고 앞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잘 지내고 싶다는 시누이의 말을 듣고 저는 조건부 사과를 받아주기로 결정했어요. 당연한 것이지만 그 후로 조카를 맡아달라고 하는 일도 없었고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로 압박을 받는 것으로부터도 완벽하게 해방되었어요.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다 취하를 했어요. 그래도 조카들과 든정을 무시할 수 없는지 애들이 궁금하고 보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자진해서 아이들을 보러 가기도 하고 또 봐주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사람이 참 재미있는 게 마음이 조급했던 것들이 모두 다 정리가 되고 편하게 먹으니 놀랍게도 그렇게 바라던 소중한 아이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아이를 위해 열심히 태교를 하고 행복한 생각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다들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시자가 들어간다면 뭐든 다 싫다는 말에 엄청난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랬던 시절이 있기도 했으니까요. 그래도 이미 가족이 된 이상 서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면서 산다면 그래도 미운정과 고운정이 함께 들면서 살만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제야 한번 해보게 되네요. 적어도 저처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걸 제대로 보여주면 더욱 공생을 해볼 만한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모두 제 소소한 시댁 복수기와 화해의 결말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